개발자에 이제 자연어 처리를 이제 얘기해 주실 도승원씨고요. 저희 회사에 지금 개발자분으로 일하시고 계시고 자연어 처리를 하면서 무슨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그런 경험들을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코어닥투데이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도승원이고요. 그리고 개발자라는 단어가 별로 익숙하지 않은 학생입니다. 왜냐면 저의 간단한 소개를 하면 저는 경영이랑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터브를 시작한 지는 올해 4월이고 컴퓨터 언어를 공부하면서 했던 건 한 1년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잘하는 것 같진 않고 학부는 경영학과 나왔는데 거기서도 뭐 통계, 선대, 최적화 뭐 이런 과목들 다 배우는데 저는 딱히 뭐 파이썬이나 C나 자바나 이런 건 안 쓰고 교수님이 엑셀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블랙쇼츠형 막 이런 거 엑셀로 짜셔가지고 엑셀로도 다 된다 이런 거 보여주셨는데 저는 좀 이상한 거 같았고 그래서 파이썬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국감 같은 거 많이 참고하면서 데이터 분석 공부하면서 자연어 처리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관심사는 유저 데이터가 되게 관심 있고 좀 정성적인 데이터 정량화시키는 분야에 좀 관심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소개는 간단히 했고 오늘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LDE와 3개월 기한 자연어 처리 시행착오기를 말씀드릴 건데 자연어 처리의 기본 이론 그리고 젠심을 이용한 매우 쉬운 토픽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발표 주제를 짜다 보니까 살짝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3개월 동안 진행한 공공정보 알림 서비스 개발기랑 이 LDE를 써서 개발했는데 뭐 그런 걸 좀 알려드릴 거고 제품화를 위한 오토 태깅 프로세스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에 없는 거 여러분들이 왠지 기대하셨을 것 같은 건데 너무 디테일한 수식 정리는 있잖아요. 뭐 LDE다 이러면서 깁스 샘플링도 배우고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도 배우고 디비ዥ얼의 프로세스도 배우고 막 이런 거 생각하셨으면 아쉽게도 저는 오늘 다루지 않고요. 그리고 요즘 핫한 원투투백, 독투백 이런 딥러닝 쪽 개념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은 먼저 3개월 동안 진행한 공공정보 알림 서비스 개발기라는 건데 혹시 관보라고 들어보신 분 있나요? 관보. 내가 관보라는 걸 안다. 아무도 모르시죠? 그게 제가 코어닥투데이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박사님이 정부 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관보라고 정부의 변화를 알려주는 문서가 있대요. 뭐 입법부에서 입법을 하든 행정부에서 명령이나 규칙을 바꾸든 사법부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왔을 때 그런 정부에서 나오는 변화 같은 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문서예요. 정부에서 발행하는. 근데 여러분들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국민들이 잘 안 씁니다. 안 쓰고 이게 국민들한테 정보가 전달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과제를 낸 거예요. 이거 참 좋은 거 같은데 왜 국민들이 모를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 막 바뀌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헬멧 써야 되거나 이런 정보들도 다 광고에 나오거든요. 육아휴직 관련돼서 바뀌는 사항들이라든가. 근데 사람들이 안 봐요. 잘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좀 잘 볼 수 있게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줘 라는 과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박사님한테 물어봤죠. 얼마 만에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개발까지 완료해야 되나요? 했더니 2달 정도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올해는 힘들 것 같고 그 2달이 아마 11월까지면 내년 11월까지만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박사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저에게 무한한 믿음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아요. 일단 현재 어떻게 광고가 그 사람들한테 전달되는지 사용자들을 어떻게 쓰는지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개발하고 시각하고 이거 반복 이 과정을 좀 빠르게 다른 프로젝트보다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광고는 이렇게 PDF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근데 PDF가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문서를 컴퓨터에서 읽지를 못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보통 대한민국 전자광고라는 웹페이지에서 제공이 되는데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 다큐멘트 타입, 뭐 헌법이냐, 법률이냐, 아니면 공고냐 이런 식으로 찾거나 아니면 날짜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검색해서 제목이랑 이렇게 대조해보는 이런 걸로 보통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고, 근데 이게 우리가 공고가 났다 해서 이 공고가 나한테 필요한가? 이런 건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 서비스는 보통 광고가 하루에 74개 정도로 나와요. 국가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74개 정도 주는데 이런 식으로 줍니다. 분양이 뭐가 있고 도시가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겠죠. 74개 중에 내가 필요한 걸 찾으려면 74번을 훑어야겠죠. 하루에 74번의 태스크를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필요한 양의 정보가 전달되는지, 그 사람들한테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질의 정보가 전달되는지, 아니면 접근을 할 때 효율적으로 접근하는가, 이것들이 저한테는 좀 궁금증이었고, 그래서 사용자를 좀 만나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용자가 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 게 이래요. 이런 사람이요. 만약에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어떤 과장님은 관심이 있는 산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부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내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주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고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보여주면 이제 사람들이 내 산업에 당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테리어 회사라면 건설법이 개정된 거 이런 걸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끔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자가 먼저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웠던 문제점은 정보가 너무 많다. 그리고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정보가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다. 내가 이 정보를 습득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영향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솔루션은 커스터마이징 해주고 그 광고에 대표할 만한 인덱스를 달아주자. 마치 서머리를 해주는 거죠. 하나의 광고 문서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건설법 개정에 대한 거고 건설법 중에서 만약에 천장 시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라고 하면 필요하면 찾아보겠죠. 그런 식으로 인덱스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내가 관심 있는 산업이나 주제가 있으면 그걸 알려주자. 새로운 문서가 나왔을 때 그러면 내가 74번 돌지 않고 나한테 필요한 문서만 왔을 때 그것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짜자 하면서 팀원들과 이렇게 회의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맡았던 역할은 뭐냐면 다큐멘트에다가 이런 인덱스를 다는 역할이었어요. 인덱스. 이게 어떤 산업이랑 연관이 있고 어떤 산업이랑 어떤 주제랑 연관이 있는가 이런 걸 찾는 거였고, 그래서 다큐멘트를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하자. 그래서 키워드를 달아주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목적은 생겼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방법이죠. 어떤 방법을 달지? 라는 거였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광고의 내용을 대표하는 주제를 찾아주자 라는 거였고요. 이거는 문서 집합 내부에 있는 텍스트 단어들을 가지고 모델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이런 주제들은 숨어져 있어요. 그냥 가상의 레이턴타임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모델링이 들어가고, 이런 걸 보통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요소로 클러스터링을 하자.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방법은 광고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을 찾아주자. 어차피 정부의 변화면 가장 누군가한테 영향을 준다면 국민 아니면 산업이잖아요. 시장한테 영향을 끼친다면 그 산업과 연관된 광고를 찾는 클래시파이어를 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표준산업 분류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가 어떤 산업이랑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짜는 모형을 짜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 발표는 얘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부에 있는 문서 안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 단어 속에 숨어져 있는 주제를 찾는 모형에 의해서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예, 제 가설은 다음과 같았어요. 그래서 정부에는 부처가 있고 유저는 산업 속에 속해져 있는데, 정부 부처에서 광고가 나온다면 이 광고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텐데 이 내용 사이에 있는 패턴을 찾아보자. 숨어져 있는 패턴을 찾는 게 저희 목적이었고, 그렇다면 유저는 내가 속해 있는 산업을 입력하고 내가 속해 있는 주제를,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입력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게 광고가 어떤 주제고 어떤 산업이랑 연관되어 있는지 아니까 노티피케이션을 계속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 해결 방법까지 찾아냈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디벨롭먼트를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광고가 나오면 우리가 수집을 해요. 그 다음에
이 PDF를 텍스트로 바꾸고 이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저한테 주는 걸 저기 앉아있는 지훈이가 있어요. 엄청 힘들게 해가지고 형 여기 있어요 하면서 데이터를 이렇게 던져주면 저는 그걸 가지고 토픽 모델링을 하고 다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해가지고 웹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올릴까 이쪽을 담당했고, 그래서 그 과정은 지훈이가 엘라스틱 서치라는 친구를 통해서 주면 제가 이걸로 전처리를 하고 피처 엔저니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튜닝한 다음에 모형에 그 다음에 태깅을 다는 과정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 과정을 아주 쉽게 천천히 한 스텝 한 스텝 발표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관보 문서 제 발표가 자연어 처리니까 이제 관보 문서를 받아봐야 되잖아요. 관보 문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한테 오마이갓 이러면서 딱 보는데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이러면서 쭉쭉쭉쭉 돌아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 목표는 뭐였죠? 이 관보 내에 있는 주제랑 이 관보랑 연관이 있는 산업을 찾는 거죠. 해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새로운 키를 하나 더 만들어서 토픽이라는 키를 만들고 거기에 밸류에다가 이게 토픽이 뭘까요? 도로법 개정이죠. 도로법 개정에 대한 토픽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도로법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산업이랑 연관이 있을까? 건설업이랑 연관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건설업을 달면 돼요. 이렇게 태깅을 달면 되는데 뭐야 쉽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1년치가 되면 한 14,000개가 돼요. 14,000개를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74개씩 오고 1년에 14,000개가 누적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 읽지? 하다가 그러면 이거를 자동적으로 여기 숨어있는 주제를 찾아내주는 모형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한 건 저 문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였어요. 이제 자연어 처리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이제 컴퓨터가 이 한글 텍스트를 이해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14,000개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못하니까. 그래서 일단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먼저 해보자가 자연어 처리의 시작입니다. 데이터를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문서 안에는 문단이 있고요. 그리고 문단 안에는 문장이 있고 문장 안에는 어절이 있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쪼개보면 띄어쓰기 단위로 보통 우리가 가장 쉽게 스트링 자료형을 처리하는 방법은 스플릿이죠. 스플릿으로 한번 해봅시다. 문장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어절로 쪼개보면 이런 식으로 쪼개져요. 이렇게 쪼개질 수 있고,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쪼갤 수 있는데 뭐냐면 어절 안에는 품사라는 게 있습니다. 품사라는 게 있고, 품사보다 더 낮은 단계에는 형태소가 있어요. 그 자연어에서 뜻을 담는 지금 하품이 나왔어요. 너무 재미없죠? 뜻을 담는 최소한의 단위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쪼개보고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는 다 정성적이잖아요. 카테고리컬한 데이터잖아요. 이걸 어떻게 뉴머리컬하게 바꿀까가 지금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단 맨 처음은 문서를 품사 단위로 쪼개버린 다음에 선형자료 구조에다가 단어들 넣어서 문서를 일단 표현시키자. 정량하기 전에 일단 표현부터 하자.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 아이디어는 품사를 그대로 넣으면 정성적이니까 우리 정량화 시켜보자. 그러면 하나의 문서에 대해서 벡터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 과정을 두 번째로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어에는 의미가 매핑되어 있잖아요. 라고 가정합시다. 일단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단어가 등장했을 때 그 문장 내에서 그 단어가 함유되어 있는 의미가 생길 테니까 빈도를 기반으로 정량화시키면 되지 않을까가 세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본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관보라는 문서를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표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도큐먼트랑 터미널로지를 가지고 매트릭스를 짜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는 영희, 나는 영희가 좋다.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들 쪼갭니다. 이것들이 텀이 돼요. 텀. 이게 용어들이 있고 이 도큐먼트에 이 텀이 몇 번 속해 있느냐를 가지고 카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학 벡터란 거나 아니면 백오버월즈 같은 표현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방식은 뭐냐면 텀 컨텍스트 매트릭스라고 해서 동시 능량성을 기반으로 매트릭스를 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윈도우를 3으로 한다. 그 i라는 텀의 기준에서 세 칸을 보는 거예요. 세 칸을 봤을 때 이 글자가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로 카운트를 해주는 거죠. 이 세 개 문서가 있는데 i를 기준으로 enjoy랑 fly는 있죠. 그건 1씩 더해요. 그 i를 기준으로 like랑 nlp가 있죠. 그건 1씩 더해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i를 기준으로 like, deep, run이까지 있죠. 근데 이 like 중복되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해주는, 윈도우를 기반으로 더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문맥적인 의미가 형성이 돼가지고 텀 컨텍스트 매트릭스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의 단점은 토큰, 그러니까 글자에 있는 단어의 수만큼 피처 스페이스가 확 늘어나요. 매트릭스가 엄청 커지겠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스펄스한 매트릭스일수록 연산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컴퓨터 돌려놓고 내가 한 롤 5판 하고 와도 애가 계속 돌고 있다.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핫한 게 바로 분산표상이라는 워드 투 벡터, 인베딩 개념들이 뜨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건 이건 아니고, 그런데 이 늘어난 스페이스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는 저는 보통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제어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생겼죠. 아, 우리가 광고 문서를 표현하려면 탑 도큐먼트 매트릭스를 만들어야겠다 였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자연어를 처리하려고 딱 봤는데 너무 더러운 것 같아요. 너무 더러운 것 같고, 그래서 제 목표는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목표였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필요 없는 애들, 의미를 구성하는데 필요 없는 애들을 제거하는 게 지금 첫 번째 목표였어요. 특수문자, 숫자, 아니면 조사 이런 단어들을 다 날려버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 시작에서는 맨 처음에 뭘 하냐?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한글만 찾고자 했고, 두 번째는 품사탱을 통해서 필요 없는 품사를 날리고자 했고, 마지막은 이 도메인, 내가 찾고자 하는 제 도메인은 광고 문서라는 도메인에서 목표는 키워드를 찾는 거였죠. 그 문장의 의미를 할 때 방해가 되는 친구들을 제거해보자 라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어요. 따라오실 때 준비사항은 내가 처리하고 싶은 한글 문서의 리스트 형태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부분에다가 자연어 처리를 적용하고 싶으실 때 리스트 안에는 문장 단위의 뭔가 요소들이 담겨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로 시작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저희 블로그에는 국토교통부 200개의 광고 데이터를 올려놨고요. 이 데이터를 몽고DB 형태를 활용해서 호출하시면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의 튜토리얼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끝날 때 좀 보여드릴게요. 혹시 안 익숙한 분들은 그냥 보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다가 하나의 자연어 같은 걸 넣어가지고 자료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고, 그럼 이제 시작에 앞서 우리를 도와줄 라이브러리를 좀 소개를 할게요.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로드하려면 파이몬고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관리를 위해서 판다스, 선형대수 할 때 너파이, 정규표현식,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규표현식.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모듈들 설치하고 API 데이터 처리할 때는 리퀘스트랑 제이슨을 인풋 해줍니다. 이런 것도 어디서 찾나요? 그냥 여기 터미널한테 pip install 해가지고 필요한 걸 설치해주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 숫자, 특수문자, 영어 얘네들을 어떻게 제거해볼까? 라는 거였는데, 일단 정규 표현식을 쓰는 게 가장 깔끔했어요. 저는. 그래서 정규 리턴 컴파일을 통해서 한글을 리턴시키는 그 패턴이 얘예요. 기역부터 희역까지랑 가부터 희까지 해가지고 컴파일한 다음에 얘네들 돌려주면서 단어들, 영어인 애들 빼고 한글들만 리턴시키고 양쪽 공백 없앤 상태에서 다시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일단 성공적으로 없어질 애들은 좀 없어져요. 이 특수문자는 왜 안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PDF to 텍스트를 하면서 뭐 형태를 기반으로 텍스트로 바꾸거든요. 오시아를 쓴 것 같은데 이걸 한글 5로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들었던 질문은 여기 있는 문장 내의 모든 품사가 문장의 의미를 형성하는가였어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내 목표, 내 목적, 내 의도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미사고를 많이 쓰잖아요. 그쵸?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여러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분도 영어 지문 다 읽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인간 강사를 보면 그 사람의 연식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 때는 이분이 되게 핫했거든요. 고쟁이 풀지 마라 이런 거 들으면서 공부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간 품사를 다 알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품사를 갖다 쓰지? 였는데 본격 국어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문장의 의미를 잘 구성하는 품사는 보통 체언이랑 용언입니다. 체언이랑 용언이 보통 문장의 의미를 구성하게 되죠. 우리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옵시다. 영어 지문 읽을 때 어떤 막 선생님 중에 동사 먼저 찾아 막 이런 분들 있고 부사도 읽지 마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제를 하나 갖고 왔는데 고인물이 되어버린 도스먼이 코어다 테크 세미나에서 열심히 발표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고인물 좀 많이 보이긴 했어요.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의사소통 될 것 같다. 맞아요. 발표를 한다예요. 발표를 한다였고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도스먼이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도스먼이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 저의 지금 상태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제 지금 이거 아니지.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건 품사 태깅을 통한 수식어, 독립어, 형식 형태소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표인데 이걸 할 때는 저는 코어다.텍스트라는 코어다2데이에서 만든 모듈을 설치를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도 유니스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해요. 제 API 형태로 제공이 돼가지고 포스트 태깅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코어다 텍스트를 임포트 시킨 다음에 거기서 DB를 하나 만드시고 버킷이라는 거에 우리의 데이터를 넣어준 다음에 태깅이라는 함수를 쓰면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빈 태그 툴 리스트 하면 이렇게 리턴이 됩니다. 특정 품사의 지금 코어다 텍스트는 형태소 기반이거든요. 형태소 기반으로 단어들 다 잘라버린 다음에 거기에 어떤 형태소인지를 달아줘요. 이렇게 태그를 달아주는 모듈이 있고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목적에 따라서 원래 자연어 처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나눠놨어요. 이렇게 태그에 대한 것들을 세종통사 태그나 아니면 맥캡이나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쓸 애들은 일반 명사, 고유명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이렇게 태그 달린 애들만 리턴을 받으면 필요 없는 형태소들을 다 뺄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구성하는 애들만 집중해서 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처리 함수를 만들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포스트 태깅이 되어 있는 애들만 리턴을 시켜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용어 셋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있으면 제거, 단어의 길이가 1이면 제거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코어다 텍스트를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그 예제 튜토리얼 문서를 업로드를 해둘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되고 혹시 여기서 유니스트 AA를 못 쓰시는 저희 학교 서버를 못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래 이게 있기 전에 저는 얘를 썼어요. 코엔엘파이라는 그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태깅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태깅을 해가지고 내가 필요 없는 뭐 컨정션이나 뭐 조사나 펑츄에이션이나 서픽스나 이런 애들 다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엔엘 파일을 써서 자연어 처리를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엔엘 파일은 진짜 예제 문서가 많아요. 여기 예제 문서 달아놨는데 한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되고 설치는 역시 똑같이 pip 인스톨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전처리 함수를 짤 때 불용어에 포함되지 않으면 제거한다 라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근데 불용어가 뭐지? 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불용어는 보통 분석에 큰 의미를 갖추지 못하는 단어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어느 블로그에는 한국어에서 진짜 분석을 했을 때 품사로 잘리는데 별로 제 역할을 못하는 애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해놓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은 불용어는 쓸모없는 단어는 없는데 내가 지금 분석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문헌 집단에서 빈출 단어를 찾거나 이거예요. 저는 광고잖아요. 광고에서는 광고를 형성할 때 뭔가 사람들이 쓰는 틀, 포맷 이런 것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라이브러리는 먼저 컬렉션에서 카운터 써가지고 이 단어들 빈도 체크해보는 거. 그래서 고빈도 단어들 뽑아내가지고 얘네들을 불용어 리스트에 담아놓고 거기에 속해 있으면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NLTK라는 그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렇게 시각화해줘요. 지금 현재 너의 문서 집합 내에서 어떤 단어가 고빈도 있다.
이런 것들 찾아서 아 여기는 좀 쓸모없겠네? 얘는 불용어 처리해야겠네? 하는 애들은 따로 리스트에 저장을 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는 게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할 때 지역에 관련된 요소들이 엄청 나왔어요. 지역 구청장이 공고를 때린다든가 지역에서 이렇게 내린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제 타겟 유저는 누구였냐면 산업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지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역 단위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외부 데이터를 찾는 거죠. 행정구역도 뽑은 다음에 행정구역에 있는 단어들을 다 자연어 처리로 잘라내요. 정규표현식으로 자른 다음에 얘네들의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지역과 관련된 단어가 보이면 다 빼줘.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표가 지역이 필요가 없다 싶으면 지역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 외부 데이터를 찾아 떠나셔야 돼요. 외부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저는 공공 데이터 포털을 강추합니다. 되게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용어 제거까지 끝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깔끔한 친구들이 나와요. 저는 튜토리얼 문서를 200개의 문서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개의 문서가 이거 잘 안 되는데 좀 많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중복되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포스트 태깅을 통해서 잘랐잖아요. 통달을 통해서 자르다 보면 이렇게 합성어들이 다 같이 잘려요. 너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못 잘린 애들을 다시 붙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작업을 지금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다 카테고리컬인 데이터잖아요. 얘를 어떻게 하면 다시 정량화 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해서 계속 전처리를 이어갔고 일단 맨 처음에 카테고리컬한 단어 중에서 너무 잘게 쪼개진 친구 아니면 일반적인 연어 이런 애들을 찾기 위해서 바이그램이라는 모듈을 지금 이 젠심 라이브러리에서는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젠심 딱 친 다음에 도큐멘트 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는데 한글로 조금 해석을 해보면 센텐스를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최소 카운트를 해요. 이 단어가 최소 몇 번은 나와야 되는데 이 몇 번 중에 어떤 제가 선정해 놓은 스코어링 이상을 하면 얘는 묶어 라는 함수입니다. 이 스코어링을 하는 기준은 뭐냐면 보통 하나의 단어를 기준으로 이 문서에서 다른 단어랑 얘네 둘이 동시 등장했는가 이게 가장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얘에 대한 페널티는 이 단어가 혼자 등장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요약을 하면 두 개의 단어가 계속 문서 내에서 같이 등장하고 있으면 그걸 찾아내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인식시켜줍니다. 그래서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젠심 모델에서 프레이즈라는 친구를 인풋 시킨 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필요한 도큐먼트랑 그다음 민카운트 적어도 두 번의 단어는 나와야지 우리가 좀 묶어라 이렇게 하고 스레시홀드를 지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보면 묶인 애들이 뭐 부계정령 이런 거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개정안 이런 애들이 너무 같이 나온다 싶으면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라 이런 식으로 막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해볼 건 뭐였냐면 중복되는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을 사전으로 만들자 집합처럼 만들어주자 라는 게 그 다음 아이디어였어요. 중복된 단어가 포함 안 돼 있고 프리퀀시도 모르니까 이걸 좀 파악해보자 였고 그때 도움을 주는 게 또 젠심의 딕셔너리라는 객체예요. 딕셔너리 객체는 토큰과 아이디로 그 토큰을 아이디에다가 매핑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스트링 객체잖아요. 지금 카테고리한 데이터를 아이디 값에다가 바꿔주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를 해줘요. 그래서 되게 편한데 이 친구의 함수는 지원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딕셔너리로 만들려면 그냥 우리의 문서 전체 리스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서 전체 리스트를 해주면 특정한 아이디에 어떤 프리퀀시가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친구고 그래서 이걸 토큰드 아이디로 딱 찍어보면 이제 어떤 단어가 어떤 매핑으로 되어 있는가 어떤 인덱스로 아이디로 매핑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를 찍어보면 유니크한 토큰의 개수 우리 중복됐던 걸 다 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스펄스타 매트릭스에서 피처 영역을 담당하는 친구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스펄스타인지도 알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유니크한 친구를 찍어봤을 때 유니크 토큰이 방금 전에 보면 한 11,000개 정도 있었죠. 네, 제 생각에 좀 많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문서 전체가 한 14,000개 정도였는데 토큰만 11,000개 있으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도움을 주는 함수가 바로 filter extreme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숫자 이상에 있는 단어들, 너무 적은 단어들은 날리고 그 문헌 전체 집합에서 등장을 별로 안 하는 애들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문헌 집합들 중에서 일정 비율 속해 있지 않으면 보존해줘 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널티를 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0.5개 관보 문서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애들 50%나 등장하는 애들은 다 날려버려줘 라고 했는데 근데 1298개로 줄었어요. 이제 스펄선 매트릭스가 좀 더 이렇게 압축됐겠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딕셔너리에서 코퍼스라는 말 뭉치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사전은 있는데 이 사전들을 이제 보따리에 넣고 막 섞어버리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독투보라는 친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큐먼트의 리스트에서 하나의 문서를 꺼낸 다음에 이 문서를 딕셔너리.이 독투보에 넣으시면 코퍼스라는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코퍼스 안에는 하나의 문서에서 어떤 단어들이 보존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지금 뭔가 많이 진행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하면 우리에게 로우한 도큐먼트들이 올 거예요. 이게 도큐먼트예요. 이 도큐먼트를 자릅니다. 일단 잘라가지고 포스팅을 통해서 필요 없는 애들 날리고 불령어로 날리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사전으로 만들자. 단어들을 사전으로 만드는 과정이 젠심의 딕셔너리 객체예요. 토큰이 이제 id라는 곳에 맵핑이 되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가 세져요.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을 이 사전을 조회해 가면서 이게 얼마만큼 등장하는지를 볼래 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코퍼스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텀 매트릭스가 형성이 되고요. 이 친구들은 하나의 도큐먼트가 하나의 벡터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벡터 표현이 되고 이걸 지역적 표현이라고 하고 역시 스펄선 매트릭스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처리 데이터는 젠심에서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딕셔너리라는 파일명으로 세이브가 되고 mm이라는 코퍼스명으로 세이브가 되고 이걸 자유롭게 뭐 넣었다 뺐다 임포트 시켰다가 아니면 다시 세이브했다가 자유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 전처리하는 한 번 전처리가 끝난 다음에 그냥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게 좀 편리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일단 텀 도큐멘트 매트릭스로 문서 표현이 성공했는데 그 다음은 무엇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맨 처음 목적이었던 이 주제를 찾는 과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문서랑 단어를 어떻게 컴퓨터가 인식시키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은 컴퓨터가 이 문헌 집단 전체를 어떻게 인식시키지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문헌 집단 전체에서 개별 문서를 보면 이제 전체와 개별 사이의 관계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였고 제가 썼던 모형은 잠재 디리클레 할당이라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의 가정은 문헌은 여러 개의 주제를 포함할 수 있고 주제는 여러 개의 단어를 포함할 수 있고 문헌에서 사용되는 단어 하나하나는 어떤 주제에 포함이 돼요. 이게 가정이고 글을 쓰는 과정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머릿속에 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글감에서 어떤 그 글감이 주제라고 생각이 하고 어떤 문서를 쓸 때마다 글감에서 주제를 꺼내 쓴다는 거예요. 그 내용과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문헌에서 주제들이 들어갈지를 생각해 준 다음에 주제들 중에서 하나를 부르고 그 주제에 포함된 단어를 부르고 이런 건데 지금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더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모델 아키텍처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디리클레 분포에서 선언 확률을 영어로 하면 선언 확률을 지정하고 이거를 따르는 문서의 주제 분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 주제에서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사실 이 주제들은 사실 어떤 단어의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어려우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이건 확률 생성 모형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저희의 목적은 어떤 단어가 관측되었을 때 이 관측된 단어가 어떤 주제를 따르는가를 최대화시키는
그 확률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 넘어가고 쉬운 걸로 그래가지고 직접 짜볼까 했는데 저는 못 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시작하는 LDA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돼요. 일단 맨 처음에 젠심에서 이 모델을 인풋 시킨 다음에 우리가 미리 짜놨던 전 처리가 끝났던 딕셔너리랑 코퍼스를 같이 입력해가지고 이 딕셔너리랑 코퍼스에서 그냥 이 모델을 선언해주면 끝나요. 그래서 좀 더 재밌는 LDA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LDA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주제별로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재밌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까 전에 했었던 제가 국토교통부 문서들을 이 LDA를 통해 가지고 시각화시키면 10개의 잠재되어 있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 주제에는 어떤 이 주제를 대표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전까지 국토교통부 문서다까지밖에 몰랐잖아요. 근데 국토교통부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포함하는 어떤 주제가 있어요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건축물, 건축한계선, 건축, 건축법 발표라는 키워드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교통부의 건축과 관련된 주제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를 짜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문서를 다 읽지 않아도 한 200개의 문서를 다 읽지 않아도 200개의 문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다음과 같구나 라는 거를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점은 이게 클러스터링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키워드에 의해서 웃긴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추측해야 돼요. 단어를 하나씩 보면서 보니까 얘는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이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도와주는 게 파이 LDA 비즈라는 모듈이고요. 그래서 왼쪽 차트는 이제 그 넓은 차원의 데이터를 이 2차원으로 매핑시킨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 2차원 내에서 어떤 2차원이라는 축에서 어떤 주제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고 이 주제를 대표하는 단어가 뭔지를 여기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제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주제를 대표하는 단어들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이 등장하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두 번째 관점은 이게 다른 주제에는 없는데 이 주제에만 많이 속해 있어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성이 높은 단어냐 아니면 등장 빈도가 높은 단어냐로 우리가 제어를 해줄 수가 있는데 파이 LDA 비즈에서는 이걸 람다라는 친구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람다 값이 0으로 되면 좀 더 이번 토픽에만 독립적인 주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행복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차량 진출, 세대수 이런 식으로 이 토픽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좀 더 독립적인 애들로 구성이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이제 문헌 집단이 아니라 문서 개별의 관점에서 LDA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우리가 LDA를 돌려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어떤 숨겨져 있는 주제들을 찾아냈는데 그 주제들이 어떤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느냐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우리가 이제 개별 단어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주제에 속해 있느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과정이 여기입니다. 여기. 문서의 주제 분포. 어떤 문서가 어떤 주제에 속해 있는가를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도로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 친구가 전처리가 끝났으면 토큰으로 조회해보면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얼마만큼의 빈도로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델에다가 넣으면 이제 내가 몇 번 주제에 속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퍼스는 1번과 4번 주제에 속해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젠심에서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get document topic이라는 함수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델 객체에다가 get document topic이라는 그 함수를 선언하면서 코퍼스명이랑 최소 확률이랑 그 다음에 per word topic을 지정해주면 이런 식으로 각각 토픽에 대해서 우리가 0번부터 10번까지 토픽이 있다면 이 토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률이 부여되어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높은 주제를 알고 싶다 그러면 소팅 함수는 그냥 파이썬 내장 되어 있는 소팅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서까지 봤으면 이제 단어의 관점에서 봅시다. 우리가 지금 계속 관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어 관점이 있고 문서의 관점이 있고 문헌집단 전체의 관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고, 그래서 단어의 관점에서는 이제 이 단어가 어떤 토픽에 속해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제 단어의 주제 분포를 보는 방식은 일단 단어를 먼저 봅시다. 우리가 도큐멘트가 여기 있으면 이게 코퍼스죠. 이 코퍼스가 뭔지를 찾는 방법은 이제 딕셔너리 아이디를 돌리면서 이제 다시 딕셔너리에다가 워드 아이디를 조회해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단어가 뭐였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기준을 잡아보죠. 우리 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도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도로라는 단어가 어떤 주제랑 연관이 있는지 찾고 싶으면 일단 맨 처음에 아이디를 봅니다. 60이라는 아이디가 있네? 라고 파악을 했으면 이제 젠심에서 get pom topics 라는 함수를 조회해서 60을 조회해봅니다. 그러면 60이라는 아이디가 가장 높게 속해 있는 주제는 몇 번이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이번 주제에 도로라는 텀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픽을 보니까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여기 보면 도로가 있긴 해요. 근데 도로보다는 건축이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모델형을 짤 때 정말 잘 짰는가예요. 우리가 한 번도 이 퍼포먼스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봤잖아요. 이 모형이 과연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도텀 매트릭스라고 있죠. 그게 원 데이터 소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잘 대변해주는 모형이 됐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파라미터를 그냥 아무거나 설정을 했었어요. 그때 돌아가 보면 뭐 토핑 10개다, 패시스 몇이다 이런 식으로 막 파라미터를 아무렇게나 설정했었는데 그게 최적적인 게 확실하냐?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LDA가 좋은 LDA인가? 라는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매저할 거냐가 그 다음에 의심이죠. 우리가 어떻게 매저하지? 라고 해서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는 뭔가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으로 저는 코헤런스랑 퍼플렉시티라는 두 개의 그 매트릭을 가져왔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어드밴스로 가봅시다. 만약에 지금 다음 내용이 헷갈리면 그 전 내용을 보시고 그냥 코드를 따라 쳐보시면 튜토리얼이 아마 괜찮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설정했을 때는 토픽 넘버, 그리고 청크 사이즈, 패스, 이터레이션, 이벨 에브리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토픽 넘버는 내가 이 문헌 집단 내에서 주제가 몇 개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로 세우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는 10개 정도의 세부 주제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청크 사이즈는 문서를 이 알고리즘을 훈련시킬 때 어느 정도 사이즈를 넣을 것인가. 패스는 몇 번 돌리느냐. 이터레이션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벨 에브리는 나중에 로그 퍼플렉시티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높게 잡으면 보통 학습 시간이 길어져서 논 아니면 1로 잡으라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해주고 디리클레 분포의 그 파라미터인데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선언 확률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는 수정을 해주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어떤 분포를 갖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토로 지정해 주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코헤런스랑 퍼플렉시티는 뭐냐 이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픽 모델링을 할 때 퍼플렉시티는 혼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관측되는 값이 얼마나 예측을 잘하느냐 이런 건데 퍼플렉시티는 그렇게 제 생각에는 좋은 매트릭 같지 않고 코헤런스는 좀 더 괜찮아요. 이거는 주제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측도인데 모델링이 잘 되어 있다면 하나의 토픽 안에는 주제 안에는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단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픽을 대변하는 단어들이 어느 정도로 유사한지를 측정해가지고 이 코헤런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말을 하면 퍼플렉시티는 일단 낮을수록 좋고요. 코헤런스는 높을수록 이 토픽 내에서 좀 일관성 있는 단어들이 모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변할 때에 퍼포먼스를 측정해야 될까? 이게 그 다음 의심인데 우리는 맨 처음에는 주제,
내가 가설로 국토교통부에 10개의 주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맞는가를 의심해 봐야 돼요. 15개가 있을 수도 있고 20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10개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주제의 단어 분포를 정보량을 결정하는 주제의 개수를 맨 처음에 돌려보는 게 필요하고, 왜냐면 걔만 알아도, 이 주제의 개수만 알아도 주제에 대표하는 단어가 아니까 이제 레이턴트 팩터를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얘네들을 봤을 때 이 레이턴트 팩터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겠구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모형이 잘 실험하는지를 보려면 이터레이션 개수를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 번 돌렸을 때 이게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수렴 구간으로 도착하는가, 이런 것도 보시는 게 좋고, 이거는 코헤런스 메저의 수식인데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하는 방식은 뭐냐면 의외로 간단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이터레이션 수가 있잖아요. 이터레이션 수를 특정 그리드에 맞춰서 증가시키는 거예요. 뭐 5번 했다가 10번 했다가 15번 했다가, 그때 코헤런스랑 퍼플렉시티를 측정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해봤을 때는 뭐 패시스가 50중에서도 코헤런스 높아지고 퍼플렉시티가 수렴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50으로 고정한 다음에 이제 토픽 넘버를 보는 거죠. 토픽 넘버를 이렇게 돌려서 봤더니 특정 구간에서 토픽 개수 증가에 따라서 코헤런스가 급감해요. 이 구간에서는 퍼플렉시티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20개로 올라가면서 뭔가 우리가 만든 토픽 모델의 일관성이 좀 더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구간 중을 막아주는 한 10개 정도로 토픽을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파라미터 튜닝이 끝난 LDA 모형은 LDA.save를 통해서 저장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호출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LDA 모델을 만들었더니 주제를 대표하는 단어랑 문서를 대표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해볼 건 뭐였냐면, 이제 문서 내의 단어랑 주제를 대표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문서 내에 어사인된 주제 확률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독을 대표하는 그 주제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그 확률이 높았던 주제를 대표하는 단어들을 뽑아요. 그 다음에 저는 상위 확률 단어랑 독에 있는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얘네들 비교해서 교집합을 태깅을 하는 게 제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이게 오토 태깅 프로세스로 들어가고, 이것도 생각보다 간단하게 하는 거는 미리 저장해 놓던 모델이랑 딕셔너리 코퍼스를 임포트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짜는 거예요. 일단 맨 처음에 우리가 get document topic을 쓰면 이제 이 도큐먼트를 대표하는 어떤 주제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제는 이 문서에는 어떤 주제가 대표적이구나 라는 걸 찾았으면 그 찾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 주제를 대표하는 단어를 찾아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제를 대표하는 단어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단어랑 이제 맨 처음에 도큐먼트에 있었던 단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겹치는 애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키워드로 리턴해줘 라는 함수를 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키워드 태깅하는 프로세스는 주제, 문서, 단어가 있다면 우리는 문서랑 단어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요. 그리고 단어랑 주제 사이의 연관성을 알기 때문에 그 문서 안에 있는 단어들이 주제, 그 문서를 잘 표현하는 주제에서 그 주제를 잘 표현하는 단어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좀 헷갈리긴 한데 그런 식으로 짰고, 그래가지고 짜가지고 보면 이 도큐멘트 3은 도로 시행령에 대한 내용인데 그 키워드 태깅이 도로, 번호, 성명, 제도, 주소 이런 식으로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별로 만족하진 않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확률이 높았던 주제의 단어 분포가 그렇게 좋은가? 라는 의심이 들었고, 등장의 확률이 높다고 해서 그 문서를 대표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자주 나온다고 이 문서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 이 문서의 단어가 한 번 나오더라도 뭔가 그 문서의 고유성을 포함하는 단어면 좋지 않을까? 가 생각이었고, 그때 비슷한 아이디어로 갖고 있던 게 이 람다였어요. 람다 값을 바뀌면서 이 주제에 좀 더 독립적인 단어들을 뽑아내자 라는 게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주제의 단어 분포를
람다 값을 계산하는 게 렐러번스라는 메트릭이었거든요. 렐러번스로 리턴해주는 거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짜야죠.가 아니라 직접 짜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내가 모를 때는 라이브러리 다큐먼트를 먼저 보시고 소스 코드를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에도 없을 때 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사이에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것을 많이 물어보면 좋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LDA라는 모형을 공부하고 있다면 남이 직접 짠 걸 먼저 찾고 따라 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큐먼트 보고 소스 코드 보는 게 되고 마지막엔 그래도 모르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찾아 떠났어요. 소스 코드를 찾아 떠나서 렐러번트 계산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나옵니다. 아, 렐러번스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한 거에서 타고 들어가면 이게 뭔지도 다 나와요. 아, 보니까 별거 없었어요. 그냥 토픽 텀 디스트리뷰션이랑 토픽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호출했던 애들을 그냥 수치값으로만 알면 돼요. 그러면 수치값만 짜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소스 코드를 뒤져보면 얘네들도 짭니다. 얘네들도 계산을 하면서 렐러번스 값을 내놓거든요. 그러면 계산하는 함수식을 봐요. 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 라고 하고 여기에 이 함수의 파라미터들을 확인하면 돼요. 파라미터를 보니까 아, 토픽 텀 디스트리뷰션, 토픽 프로포션, 텀 프리퀀시 이런 것만 알면 되네? 라고 알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부분만 내가 짜면 돼요. 그 부분만.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제 원본 데이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코퍼스라는 어느 정도 뭔가 제가 개선시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원본 데이터인 스펄스 매트릭스로 바꾸는 과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펄스 매트릭스에서 이제 도큐먼트에다가 토큰 투 아이디를 쓰면 이제 이 보캐블러리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의 프리퀀시를 계산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큐먼트의 랭스를 계산해 줄 수 있고 어차피 스펄스 매트릭스를 서메이션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토픽의 개수는 어차피 LDA 모형에다가 넘버 오브 토픽스 하면 계산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원본 데이터를 다시 만지는 과정을 해주시면 이거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도토픽 디스트리뷰션 값을 로우하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우하게 찾은 데이터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이 함수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있어요. 인풋 데이터가 어떤 토픽에 얼마만큼의 프리퀀시를 갖는 단어입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람다 값을 계산해가지고 넣는 함수식도 똑같이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관보 문서의 특수성에 집중해서 우리가 뭔가 키워드를 찾고 싶으면 그 어센딩 방법에 true를 넣어주면 이제 로그 프로버빌리티가 높은 애들을 뽑아내거든요. 그러면 이 토픽에만 등장하는 단어들을 조금 더 많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방식으로 태깅을 해주면 태깅이 좀 더 괜찮게 나오죠. 국토교통부에 아까 전에 도로에서 도로법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대 이유 같은 좀 더 괜찮은 키워드들이 태깅이 돼요. 그래서 이 태깅된 데이터를 딕셔너리 형태에다가 내 토픽 태깅을 달아줍니다. 자동으로. 달아주면 이 친구가 이 리스트의 토픽에 들어가고 이 주제별 광고 통계를 통해서 유저들이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딱 클릭하면 그거랑 관련된 리스트들이 밑에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를 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아이디어였고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가 발표했던 내용은 문서 집합을 정량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젠심 딕셔너리 게이트를 만들어보고 코퍼스로 문서를 표현해보는 방법 그 젠심을 통해서 LDA 게이트를 만들어보고 모델 아키텍처의 각 부분들 있죠. 그것들을 실제 데이터로 바라보는 거 파라미터 튜닝한 거, 오토 태깅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그렇게 잘 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자연어철에 관심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블로그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LDA에 관심이 있다면 이 두 개의 논문을 추천드릴게요. 이게 LDA 첫 번째 논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파라미터 튜닝하기 읽어보면 좋은 논문. 그 다음에 내가 영어 논문 공부하기 진짜 싫다 그러신 분들은 인강도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인공지능 기계학습 2 문일철 교수 인강 보면 여기에 LDA 과정에서 그 기초가 되는 깁스 샘플링이나 이 깁스 샘플링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이렇게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발표 준비하면서 조금씩 갔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 다음에 실제 내가 프로젝트를 한다, 아니 나 학업적인 거 필요 없고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태글에다가 LDA라고 검색을 하시면 LDA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는 립스라고 학회에서 나오는 논문들의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서였거든요. 튜토리얼 문서처럼 다 나와줘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저는 이 문서를 읽고 뭘 해봤냐면 이제 대학원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교수님들이 논문을 너무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교수님 논문을 다 읽긴 힘들 것 같아서 토픽 모델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 데이터를 아까 전이랑 똑같아요. 그 딥스도 논문 데이터잖아요. 저도 스코퍼스 같은 데 가가지고 데이터 좀 내놔봐 하면 이 데이터가 오거든요. 거기서 논문에는 항상 인트로랑 디스크립션이 있죠. 그 디스크립션 문장들만 가지고 그 디스크립션에 해당해서 이 논문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단어들이 뭐야? 토픽으로 한번 추출해봐. 이런 식으로 해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문과 출신인데 문과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면 남한테 도움도 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가 뭐 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